봉준호 감독은 2020년 2월 초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영화 기생충이 담은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뚜렷한 악인이 없는데도 영화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 비극이 터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세상사가 그렇다. 누구든 악인이어서 악인인가? 악인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 다투고 전쟁을 벌인다. 영화 기생충은 인간사에서 정해진 바 없는 선악의 영역을 정해진 바 없는 대로 다룬 영화다. 영화 초반부는 반지하 가족, 기택의 식구들이 하나둘 대저택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과정이 매우 경쾌하고 기발하다. 영화의 재미와 메시지에서 모두 성공한다. 영화는 서서히 문제의식을 던지는 단계로 진입한다. 대저택의 운전기사를 몰아내고 기택이 등장하는 과정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선이다. 대저택 주인인 박 사장이 운전기사를 교체한 이유가 자신의 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 넘어서는 안 되는 계층적 경계인 선을 넘었다는 것에 있다. 영화는 계속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음에 이어질 못 가진 자 사이의 쟁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 영화는 목적한 바대로 기택 가족들이 모두 저택으로 옮겨왔다. 계층 이동이 완성된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주말, 주인 가족이 집을 비웠다. 가진 자가 없는 공간에서 기택 가족은 대저택을 서슴없이 우리 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반지하가 집이다. 그들은 이런 혼재된 존재 방식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 혼돈을 말해주는 장치가 주인 없는 대저택에 널브러진 기택 가족의 술파티다. 영화는 바로 이 혼돈에서 비극이 발생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감독은 쫓겨난 가정부 문광을 등장시킨다. 정확히 영화 반전의 러닝타임 1시간 30초. 그녀도 못 가진 자이면서 가진 자의 지위를 살았던 혼재된 캐릭터다. 문광이 지하실에 혼자 두고 온 남편 근세를 찾아 비밀의 문을 열고 지하 통로를 내려간다. 문광의 남편이 기생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따라 내려갔던 충숙은 휴대폰을 꺼내 이 모습을 주저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한다. 전세가 바뀌어 기택 가족의 기생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문광이 두말 없이 휴대폰을 들이댄다. 휴대폰 동영상 촬영은 지위와 현실 간 혼돈을 고발하는 최고의 무기다. 오늘날 스마트폰이야말로 지위와 현실이 혼재된 인간의 이중적 삶, 기생의 현실을 화석화한다. 문광은 기택 가족의 기생의 증거를 주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기택 가족 위에 군림한다. 문광이 갑자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라며 북한 방송 아나운서를 흉내낸다. 봉준호는 그 상황을 당시 한창 전 세계적인 의제였던 북한 핵무기와 연결시켰다. 현대 문명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이 핵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그 뒤 핵무기 발사 단추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을 뺏는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은 코미디 같지만 적나라한 현실이다. 영화 이후 한국의 검찰에서는 실제로 검사들이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난투극을 벌인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대저택에 전화벨이 울리고 박 사장 가족이 캠프를 중단하고 귀가 중이라는 연락을 받는다. 기택 가족들은 순식간에 가진 자의 지위에서 못 가진 자의 현실을 복원해낸다. 문광의 흔적, 기생충의 불씨도 제거한다. 충숙의 발길질에 문광이 지하 계단에 거꾸로 떨어져 죽는다. 문광의 남편은 지하실에 가두었다. 박 사장 부부가 소파에 있고 기택 가족은 바로 앞 탁자 아래에 몸을 숨겼다. 여기서 봉준호는 중요한 복선 하나를 드러낸다. 기택의 냄새, 못 가진 자의 냄새다. 영화 초반 박 사장 아들이 기택과 충숙을 오가며 냄새가 똑같다고 했던 데서 이제는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환기시킨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 냄새가 못 가진 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등장한다. 기택은 테이블 밑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지위와 현실을 혼돈한 사실을 깨닫는다. 숨막히는 불일치에서 겨우 벗어나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고 길고 긴 계단을 내려와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다. 반지하 집은 홍수로 모든 가재도구가 잠겼다.
기택 가족이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침, 대저택의 안주인 연교의 호출을 받는다. 아들 다송의 생일 파티다. 파티가 정점에 이를 때 기택 가족과 근세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난다. 기택의 딸 기정이 찔려 죽고 근세가 기택의 아내인 충숙을 향해 칼부림을 하는 사이 박 사장은 기택에게 자동차 키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다. 기택은 딸이 죽어가고 아내 충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박 사장에게 자동차 키를 던진다. 그 키는 충숙과 몸싸움을 벌이는 근세를 맞고 죽어가는 근세 근처에 떨어진다. 박 사장이 자동차 키를 주우려는 순간 근세의 몸에서 진동하는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는다. 이 모습을 본 기택은 갑자기 칼을 주워 박 사장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이 영화의 핵심 코드인 냄새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증오를 폭발시킨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결말을 풀어내는 고리를 찾는데 고심했을 것이다. 그것이 냄새다. 그렇다고 박 사장이 근세의 몸에서 진동하는 냄새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살기를 느꼈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독이 냄새에 대해 사전에 군데군데 복선을 깔기는 했지만 이 장면이 영화 기생충의 흠이라면 흠이다. 칼부림 이후 기택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택 지하실로 들어간다. 문광의 주검을 수습하고 근세처럼 주인집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조달하면서 산다. 언젠가 가족들과 재회하겠다는 소망을 담는 것으로 끝낸다.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연결했다. 도입부는 반지하 가족이 대저택으로 진입하는 수직 상승. 두 번째는 주인 없는 대저택에서 기택 가족이 못 가진 자의 현실을 잊고 가진 자의 지위를 누리는 혼돈의 상황. 세 번째는 박 사장 가족이 돌아온 뒤 일어나는 비극이다. 영화는 전략적으로 보면 3-4-2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크게는 세 가지 장면을 겹쳐놓았고 각 장면마다 연쇄적 사건들이 이어지게 했다. 극적 장치는 대부분의 영화가 반전을 일으키는 러닝타임 1시간째와 클라이맥스 러닝타임 1시간 40분째 등 두 군데에 배치했다. 형식 면에서는 보편적 영화 문법을 택하고 있다. 저택의 지하 통로가 드러나기까지는 기생충이라고 설정한 혼돈은 드러나지 않는다. 기우와 기정이 서류를 위조해도 그들을 나쁜 놈들이라 생각한 관객은 하나도 없다. 과외를 하러 간 기우가 기생충이 아니고 다송의 미술 치료를 맡은 기정은 기생충이 아니다. 기택도 충숙도 기생충이 아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다. 기정은 아이 엄마 연교에게 어머니도 나가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다. 그런 기생충도 있는가? 영화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삶에서 시작되었을 뿐 봉준호도 이 영화도 불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영화는 재앙을 의도적으로 장치하는 장르다. 봉준호 영화의 성공 비결은 기택 가족이 대저택에 진입하는 기발함에서 출발한다. 봉준호는 타이밍이나 연결고리 등을 잘 포착했다. 군데군데 코믹 코드와 시사 코드를 가미해 현실감을 높인 세련된 터치도 돋보였다. 그 결과 기생충의 스토리 구성은 박진감이 있으며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사이의 지위와 현실의 혼돈상을 탁월하게 그려냈다. 여기에 세계인이 박수를 친 것이다. 아카데미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다.